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강 신경계 부분을 좀 다루고 있었었죠? 맞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들은 뭐 사실 뭐 간단히만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셔도 별 문제가 없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신경계 부분에서 특히나 중추신경계 부분을 좀 다뤘었는데, 자, 중추신경계 간단하게 빨리만 좀 정리하고 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는 신경계 두 가지로 구별하죠.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 자, 그러면서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와 척수로 각각 구별될 것이고, 말초신경계는요,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각각 구별이 될 겁니다. 그죠? 이때 뇌도 다시 5가지의 분류로 나눠졌을 때 그 뇌가 각각 하는 역할들, 그 역할들 좀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특히나 우리 교재에서 지난 시간에 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대뇌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의 감각형, 연합형, 운동형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조금씩은 다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 체크해 두시고요. 일단 크게 봐서 5부분의 대표적인 역할들만 정리해 보면은, 대뇌는 고등 정신작용을 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소뇌는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 그리고 간뇌는 항상성 유지. 뭐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중뇌는 안구 운동 담당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교차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경 교차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바로 무조건 반사의 중추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선천적으로 사람 몸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때 연수가 담당하고 있는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는 호흡, 재채기, 딸꾹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연수가 담당하는 무조건 반사였었죠. 맞지? 자, 척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신경계의 통로가 되기도 했었죠. 신경계의 통로면서 뭐 무조건 반사 중에서 척수가 담당하는 무조건 반사들을 척수 반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척수 반사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척수 반사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무릎 반사. 그리고 뜨거운 거나 날카로운 거에 손 댔을 때 손 탁 떼는 것들. 또는 배변 배뇨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척수가 담당하는 반사들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맞죠?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페이지 133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133쪽의 아래쪽에 보시면 기출문제 다시 보기가 나와 있는데, 그 기출문제 다시 보기는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대뇌의 감각형, 연합형, 운동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좀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사람의 대뇌의 좌반구 운동형, 그 다음에 우반구의 감각형 각각의 단면과 여기에 연결된 신체 부분을 대뇌 겉질 표면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ABC는 각각 입술, 손가락, 무릎에 연결된 대뇌 겉질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라고 물어봤네요. 자, 먼저 기억에 A가 손상되면은 입술의 감각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지금 A 부분에, 그죠? A 부분에 지금 현재 입술이 연결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림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됐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지금 현재 좌반구는요, 운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감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좌반구가 운동형이 나와 있다면은 지금 A가 손상됐을 때는 지금 현재 입술에 운동을 못 한다는 거죠. 감각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그냥 단순히 A가 손상되면 입술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B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은 오른손의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B 볼까요? B 같은 경우에 손가락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은 당연히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좌반구죠. 좌반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몸의 오른쪽. 따라서 오른쪽의 손가락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시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은 무릎 반사에 의해서 다리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자, 우리 지금 척수 반사 같은 경우에 그 무릎 반사가 척수 반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반사는 지금 현재 대뇌가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수가 담당하는 부분이나 중뇌, 척수가 담당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나 무릎 반사는 척수가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뇌에 자극을 준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척수 반사에 해당하는 무릎 반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니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답을 2번으로 달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실 이거 부분 설명하면은 학생들이 저걸 왜 굳이 저걸 해야 될까?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똑바로 읽는 거 계속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쉽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 이어서 말초신경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에 대한 설명 그대로 보시면은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되며 해부학적으로는 뇌에서 뻗어나온 12쌍의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나온 31쌍의 척수신경으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자, 체성신경계부터 볼게요. 체성신경계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뇌신경과 얼굴신경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감각기관에서 수용된 자극을 뇌로 보내는 감각신경과 그 다음에 중추의 명령을 골격근으로 보내는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자, 얘네들은 특히나 어떤 부분이 얘네들을 지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체성신경계는 뭐의 지배를 받는다?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은 우리의 의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신경계는 무슨 신경과 무슨 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감각기관과 중추신경 혹은 반응기관과 중추신경 사이에 신경절이 없으며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다. 신경절이 뭐죠? 신경절이? 예를 들어서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요 부분이 신경절이죠. 그죠? 신경절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연결된다는 겁니다. 맞죠? 이런 것들이 체성신경계의 특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체성신경계는 사실 문제에 다뤄질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나오는 자율신경계죠. 자율신경계는 기존에 뇌 부분 하면서 간뇌에 대한 설명할 때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자율신경계를 담당하는 최고 중추가 어디? 간뇌. 간뇌에 있는 시상하부 부분이죠. 간뇌의 시상하부 부분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설명 보시면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원심성신경, 즉 무슨 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운동신경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오로지 뭐로만?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서 간뇌, 중뇌, 연수, 척수에서 주로 나와서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내분비샘에 분포하는데, 이때 이 자율신경계를 주로 담당하는 부분은 주로 어디다? 간뇌다. 그러니까 간뇌에 대한 설명에서도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의 최고 중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도 일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교감신경과, 그죠? 부교감신경으로 각각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항상성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항상성을 조절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항상성 조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량작용이고 또 하나는 피드백이잖아요.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있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자율신경계. 그리고 피드백은 하나의 결과가 또다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피드백도 역시 두 가지가 있죠.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드백은 음성 피드백이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시키는 대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성 피드백 종류들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 중에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자궁 수축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성 피드백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하죠.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의 결과가 또다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나요? 체온 조절에 관련되어 있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같은 것들, 그지? 또는
항인 호르몬, ADH 같은 것들, 그지? 그런 것들 또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옥시토신 같은 그런 호르몬들, 그런 것들이 피드백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서로 반대되는 작용하죠. 보통 교감신경은 사람이 흥분하게끔, 그죠? 그리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바뀌게끔, 그죠? 축 처지게끔, 그죠? 이런 식으로 각각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서로 간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게 될 텐데요. 반응 기관과 중추신경 사이에서는 신경절이 존재하여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 즉 두 개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아까 체성신경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신경절 없이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요렇게 한 방에, 맞죠? 자율신경계는 신경절 있습니다. 요렇게 신경절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교감신경 보죠. 교감신경은 척수의 가운데 부분에서 뻗어나오며 신경절 이전 뉴런은 짧고 이후는 길다.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으로 잘 물어보죠. 맞죠? 이렇게 한 방에 돼 있으면 뭐? 체성신경계. 맞죠? 신경절 있으면 자율신경계입니다. 대신에 교감신경계는 신경절 이전이 짧고 신경절 이후가 길죠. 그죠?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반대로 부교감신경계는 바로 밑에 볼게요. 신경절 이전의 뉴런이 길고 이후가 짧습니다.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되죠? 길고 짧고. 됐나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신경 전달 물질은 이전에는 아세틸콜린 그리고 이후에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라고 표현하는 물질 나오죠.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아세틸콜린 나옵니다. 아세틸콜린 분비되고요. 콜린 분비되고 여기에서는 뭐 나온다?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그죠? 옛날에 뭐 아드레날린 하면 에피네프린이랑 바꾸기도 했었었죠. 그지? 그런 것들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교감신경은 둘 다 똑같은 물질 나오죠? 둘 다 뭐 나오나요? 둘 다 아세틸콜린. 자, 바로 밑에 있는 그림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체성신경계에서는요, 지금 현재 얘네들이 한 방 뉴런으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골격근 같은 데 명령을 내릴 때 여기에서 역시 신경 전달 물질인 뭐 나온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 있는데, 그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중간에 아세틸콜린 분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 나왔습니다. 부교감신경 둘 다 아세틸콜린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요것만 보면 되겠죠, 요것만. 그죠?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위쪽에 그 각각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물론 외워야 되긴 하는데 어떤 그 과정, 이런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또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들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교감신경 사람이 깜짝 놀라거나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동공인데 사람 눈이 깜짝 놀라면은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동공이 확대.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축소.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심장박동 나와 있네요. 깜짝 놀라면은 심장박동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심장박동 상승? 촉진. 그리고 반대로 사람 자기 직전에 심장 천천히 뛰겠죠? 그지? 억제.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혈압. 심장 빨리 뜁니다. 그냥 팍팍팍 빨리 뛰어요. 그럼 피가 쫙쫙 뿜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혈관을 수축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혈관벽을 두들기는 압력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혈압 상승. 그리고 반대로 혈압 하강.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방광. 여러분들 축구선수가 물론 엄청나게 그 땀을 많이 흘리기는 하지만 축구하다 갑자기 화장실 뛰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축구선수가 그 잔디 구작에다가 소변 보는 거 그거는 사진 찍히기도 했던데. 그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 이유가
사람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 방광이 확장되죠. 퍼집니다. 그러니까 오줌을 오랫동안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 직전에 화장실 잘 가잖아요. 수축되기 때문에. 되었습니까? 수축. 자,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소화액 분비. 우리 밥 먹고 나서 막 운동하면 배역이 땡기죠. 그죠? 그 이유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화액 분비는 결과적으로 교감신경 때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지. 맞지? 억제가 되는 거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촉진이 되고. 다 지금 다 반대네요. 그죠? 그리고 혈당량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항상성 조절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작용하면은 혈당량은 증가. 그리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은 혈당량이 감소된다라는 거 그렇게 두시면 돼요. 어서 오세요. 날씨가 좋은데 학원에 오셨네요. 교재 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각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확인했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기존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쭉 했었던 내용이라서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거 혈당량. 혈당량은 우리 나중에 그 항상성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다뤄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페이지 134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신경계 이상과 질환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죠? 맞죠? 쭉 읽어보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추신경계가 이상이 생겼을 때 또는 운동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신에 자, 오른쪽 넘어가서 페이지 135쪽 보시면은 탐구자료 살펴보기에 자, 신경계 이상에 관련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정상인과 가벼운 인지장애인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PET 스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PET 영상 스캔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왜 사람들 병원 가면은 CT를 찍는다든가 MRI를 찍는다거나 그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이런 영상 장치입니다. 그래서 내부를 찍어내는 그런 장비고 이런 방사성 물질 같은 것들을 주입을 해가지고 색깔로 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장비가 바로 PET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나와 있네요.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뇌질환 여부를 관찰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분석 포인트 첫 번째 봤을 때 뇌 활동성 부위가 낮은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 PET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탐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죠. 나중에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자, PET 같은 경우에 뇌 활동성이 낮으면 어둡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정상인에 비해서 가벼운 인지장애인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가 될수록 점점 어두운 부분들이 특히 많아지게 되죠. 특히나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가벼운 인지장애를 뛰어넘어가지고 좀 심각한 인지장애 그리고 기억을 상실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요. 알겠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색깔로 가지고 결과적으로 활성 부위가 어느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더 많고 적은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어두운 부분이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인지활동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 탐구자료에 PET 영상 촬영 장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바로 밑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림 가는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신경절 이후 뉴런을 나는 가의 X 지점에 자극을 주기 전과 동방결절에서 주기 전 동방결절의 막 전이 변화 그리고 다는 가의 X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어서 활동 전이를 유발한 후 동방결절에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동방결절 이런 것들은 심장 구조할 때 나오게 되니까 그때 다시 정리를 해도 되겠죠.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 가의 그림은 신경절 이후 뉴런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심장박동을 조절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율신경계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율신경계에서 신경절 이후 그러니까 교감신경에서 여기 그리고 부교감신경에서 여기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은 교감신경이 작동을 했다면은 신경절 이후 끝부분에서 어떤 호르몬이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그리고 이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이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나는 뭐라고요? 나는 X 지점에 자극을 주기 전 막전이고요. 나는 어떤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상태.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억에 가가 흥분될 때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그랬습니다. 자, 가가 흥분할 거예요.
가가 흥분하면은, 응? 보자. 가가 흥분한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요거 나랑 다랑 같이 봐야 되는 거군요. 이게 교감신경인지 부교감신경인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지. 맞지? 보통 나를 보니까 지금 알아서 지금 심장 박동이 일어날 때 막전이가 지금 3번이 변했습니다. 맞습니까? 3번 변했죠? 심장이 지금 현재 3번 정도 박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X에다가 자극을 주니까 심장 박동이 느려졌죠? 맞습니까?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점점 안정을 취하고 있다. 맞죠? 그럼 다시 위에 있는 가는 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이야? 가가 교감신경이니 부교감신경이니? 부교감신경이라는 거죠. 맞죠? 심장박동이 빈도가 감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다. 그러면 끝부분에서 뭐가 분비된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나머지 이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심장박동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 앞서 봤었던 뉴런에서 이런 신경의 전달, 그죠? 확산이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T1일 때, T1 찾을까요? T1일 때 나트륨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에서보다 안에서가 더 높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T1 부분에서는 이 분극이 일어나서, 그지?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죠? 탈분극이 일어나는 상태라면은 나트륨이 다시 유입이 돼야 됩니다. 맞죠? 나트륨이 다시 유입된다면은 밖에서보다 안에서가 더 높다. 그죠? 탈분극이 일어나니까 밖에서 안으로 나가야 되죠. 밖에서 안으로. 그지? 밖에서 안으로 확산이잖아. 탈분극 때는. 그지? 탈분극 때는 확산이 일어나야 되니까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려면은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의 농도가 안쪽보다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밖에서보다 안에서가 높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T2일 때 칼륨이온의 유출에는 ATP가 사용된다 그랬는데 이때 칼륨이온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체크해 주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을 구별하는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본다면은 2점짜리랑 3점짜리 문제 이제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푸시고 나중에 선생님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셔서 페이지 142쪽에 13강 항상성 유지로 가보도록 하죠. 근데 진짜 덥다. 아까 너가 덥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 수업 때는 덥다는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또 확 더워지네요. 자, 항상성 유지 봅시다. 배울 거 참 많죠? 그죠? 너무너무 귀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호르몬들도 외워야 되고, 그지? 그 작용들도 다 외워야 되고. 큰 틀에서 일단 한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항상성 유지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호르몬이죠. 자, 호르몬. 앞서 우리가 봤었던 신경계랑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호르몬이랑 둘 다 항상성 유지에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때 호르몬, 그냥 H라고 적을게요. 호르몬의 특징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죠.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된 다음에 얘네들은 혈액을 따라 표적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들을 분비해내는 장소라고 보는데 이때 분비샘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이때 둘의 차이는 전용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였죠. 그지? 외분비샘은 전용 통로가 있어서 물질들을 그 전용 통로, 분비관을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지만 외분비샘은 전용 통로가 없기 때문에 혈액우를 통해서 얘네들을 전달을 해주게 되죠. 외분비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땀샘, 그 다음에 눈물샘, 침샘,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것들. 그지? 그런 것들이 외분비샘이죠.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상샘, 그죠? 그 다음에 뭐 부신, 그리고 이자도 또 내분비샘이죠. 그지? 그것도 생식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때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돼서 표적기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분비되는 장소랑
그다음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장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액을 통해 전달이 되죠. 혈액을 통해 전달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죠? 작용 범위가 넓고 지속성이 강하죠. 그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느리게 일어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그죠?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 조그만한 양보다도 부족하다면은 결핍증, 그리고 많으면은 과다증이 걸리겠죠. 그치? 결핍증과 과다증이 존재한다. 그래서 또 네 번째. 척추 동물 간에는 뭐가 없다? 그렇죠. 종 특이성이 없다. 보통 일반적으로 동물은 자신의 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요, 그것들을 항원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내 심장에 잘 맞는, 내 몸에 잘 맞는 기증자를 찾아서 그 기증자의 심장을 내가 몸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치자고요. 난 그 심장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아무리 나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는 그것을 항원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공격하죠. 죽어라. 그죠? 그게 없으면 내가 죽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은 같은 역할들을 하는 호르몬이라면은 어느 동물에서 채취를 해서 사람 몸에 주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인슐린. 그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사람 몸에서 혈당량을 어떻게 하죠? 혈당량을 높여 낮춰. 혈당량을 높입니까? 낮춥니까? 낮춰주는 호르몬이죠? 헷갈리면 안 되지.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인데 이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혈당량을 낮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런 병이 당뇨병. 그죠? 당뇨병인데 그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인슐린의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다? 그럼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인슐린을 주사를 해주는 거지. 근데 사람 몸에서 인슐린을 뽑아내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주입을 한다면은 뽑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사람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인슐린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인슐린을 뽑아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희생하는 녀석이 있죠. 돼지. 그죠? 돼지에서 인슐린을 뽑아내서 사람 몸에 주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바로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돼지는 참 고맙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떠나가죠. 돼지한테서 못 쓰는 게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돼지에서 못 쓰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돼지 껍데기도 먹잖아. 아, 돼지 털은 안 쓰겠다. 털은 일단 다 태우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쓰지 않니? 뼈 써요, 뼈? 돼지 뼈도 쓰잖아요. 그 국물 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감자탕 같은 거 돼지 뼈로 하잖아. 내장도 쓰죠. 내장도. 피? 아, 그러네. 돼지 피는 안 쓰는 것 같은데? 소 피는 쓰는데, 그지? 소 피는 선지로 쓰잖아요. 돼지 피는 안 쓰지. 돼지 피 안 쓰는 이유가 아마 기생충 때문에 그럴걸? 기생충 때문에 안 쓰는 것 같은데. 너네 돼지고기는 익혀 먹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소고기는 뭐 육회로도 먹지만 돼지고기는 육회처럼 안 먹잖아요. 그 이유가 그 부패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래요. 돼지가 굉장히 빠르게 부패하면서 기생충이 발생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소처럼 이렇게 육회로 먹긴 좀 힘들다 그러네요. 근데 먹을 수는 있습니다. 돼지를 갓 잡은 상태에서 먹을 수는 있대요. 선생님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도축장에서.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원들 먹기 위해서 돼지를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었는데 거기에 도축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라 그러더니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랬는데 여기 아니면 못 먹는다고 해서 먹어봤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되게 고소한 그런 느낌? 그리고 다른 데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더 특이하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닭도 그렇잖아요, 닭. 닭도 생고기 안 먹는 것 같지? 닭도 생고기 먹어요. 저기 전라도 지방에서. 목포 쪽인가? 거기서 닭 생육회를 해 먹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하지? 그지? 근데 각각 지역의 또 특산 토속 음식? 뭐 그런 개념이니까. 그지? 어찌됐건. 자, 그래서 돼지가 참, 우리에게 참 고맙긴 한데, 지금은 돼지 몸에서 인슐린을 뽑지는 않습니다. 인슐린을 화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를 이제 알고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인슐린도 화학적으로 제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슐린을 그렇게 주입을 하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설명들 그대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결핍증이나 과다증은 딱 봐도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지? 자, 그러면서 그 아래 사이언스 디저트에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 있습니다. 자, 그냥 한번 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딱 하나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이때 분비샘 중에서 이자는 내분비샘에도 해당하고 외분비샘에도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내분비샘으로 작용할 때는 호르몬 분비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외분비샘으로 작용할 때는 소화액 같은 거 분비할 때라는 거. 오케이?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두 번째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 나와 있는데 둘 다 이제 항상성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신경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용하죠. 그런데 작용 범위가 굉장히 좁고요. 그지?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호르몬은 아까 특성에서도 봤듯이 혈액을 통해 전달되면서 작용 범위 굉장히 높고요. 효과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대신에 효과는 좀 느리게, 그치? 일어나게 되겠지? 만약 신경계가, 작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 찌르면은, 그러니까 작용 범위도 넓고 효과가 지속적이라면은, 예를 들어 날카로운 바늘 같은 걸로 살짝 폭 찔렀는데, 이만큼이 다 아픈 거잖아. 이만큼이 다 아프면서, 그죠? 계속 아픈 거잖아요. 굉장히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되게 다행인 거죠. 맞죠? 자, 그런 내용이고, 와, 정말 간단합니다. 페이지 42쪽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내분비샘과 호르몬. 아, 정말 간단해요. 다 외우시면 되죠. 그죠? 간단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참, 외울 거 상당히 많네요. 자, 그랬을 때 정리만 한번 하고 갑시다. 오케이? 자, 제일 먼저, 뇌하수체부터 보죠. 당연히 위치 알아둬야 됩니다.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 나눠지죠. 전엽, 후엽. 말 그대로 앞쪽과 뒤쪽인 거지? 그지? 전엽과 후엽. 자,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뭐 있습니까? 생장 호르몬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령 내려서 또 다른 내분비샘에게 또 명령 내리는 호르몬들. 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나 생식센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맞죠? 그런 것들 모두 내분비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또 뭐 나와요? 뭐 특별한 거 없네? 프로락틴 같은 거 정도는 알아둘까요? 프로락틴. 젖분비 호르몬. 그러니까 남자랑은 별 관련이 없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후엽은 항이뇨 호르몬, ADH 나오죠? 소변에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ADH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죠. 이 옥시토신은 다른 뭔가는 다르게 예를 들어 피드백 작용으로 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할 때 다른 호르몬들은 결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음성 피드백이 작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옥시토신은 무슨 피드백이 작용한다? 양성 피드백이 작용한다. 선생님이 이거를 잠깐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시에서 논술 문제를 풀 때 생물에서 주로 정말 잘 다뤄지는 게 유전 파트랑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항상성 파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다뤄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호르몬에 관련된 여러 학교들의 문제를 쭉 보다 보면은 거의 기본적으로 호르몬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건 음성 피드백이고 어떤 건 양성 피드백인지 정도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음성 피드백이라도 옥시토신은 양성 피드백이고 예를 들어 이제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은 자궁이 수축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자궁 내벽에 전달되는 압력이 증가하게 될 텐데 그 압력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음성 피드백이라면은
그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자궁을 늘릴 거거든요. 확장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이 옥시토신은 자극이 느껴지면,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 압력을 더 키워버리기 위해서 분비량이 더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아이를 쭈쭈바 짜듯이 짜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출산을 유도한다는 거. 오케이? 그 정도까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볼까요? 갑상샘 갈까? 갑상샘? 갑상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갑상샘도 있죠. 기존에는 뭐 갑상샘 정도만 알아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부갑상샘도 알아둬야 되는 거. 갑상샘에 뭐 나와요? 티록신 나오죠. 또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칼시토닌 나오죠. 자, 티록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티록신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물질 대사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는 것은 그만큼 호흡량이 증가한다. 그 말인즉슨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에너지 중에 일부는 우리가 쓰겠지만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될 것이고, 그 열 에너지가 뭘 조절한다?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칼시토닌은 칼슘 이온 조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각상샘, 파라토르몬 있죠.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칼슘. 오케이? 이런 것들 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그죠? 되게 치사하게. 맞지? 자, 그 다음에 뭘로 갈까? 이자로 갈까? 부신? 부신부터 먼저 할까? 부신. 두 부분 있죠? 거칠과 수질. 오케이? 자,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 대부분 이제 혈당량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들이죠. 근데 겉질에서는 코르티코이드들이 나옵니다. 코르티코이드. 근데 이제 코르티코이드가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고,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지방 같은 것들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호르몬이죠. 오케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이거는 혈당량과는 그 관계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뭐 나트륨 같은 이런 식의 그런 이온 종류들,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물질들. 근데 뭐 어찌됐건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둘 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질에서 분비되는 거. 수질. 왜 수질이라고 적었지? 겉질과 속질. 뭐 나옵니까? 에피네프린. 그전에 뭐 아드레날린 이렇게 했었었죠. 그죠?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 맞죠? 그러면서 사람을 흥분시키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기도 하죠. 그죠? 됐나요? 자, 이자로 갑시다. 이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이자는 뭐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호르몬 두 개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하고 뭐? 글루카곤과 인슐린. 이때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 그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그죠? 요 두 가지랑 앞서 속질의 에피네프린. 그죠? 겉질의 당질 코르티코이드. 다 혈당량과 관련 있는 호르몬들입니다. 유일하게 글자 수가 제일 적은 인슐린만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 나머지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생식샘 남았죠. 생식샘. 남자면 정소, 여자면 난소. 정수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나올 거고요. 그제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그죠? 각각 호르몬들 분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역할 같은 것들 잘 아직까지 못 외웠다면 선생님이 따로 핸드아웃으로 제공을 할 테니까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이어서 항상성 유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항상성.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지? 항상성과 관련 있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체온. 그죠? 혈당량. 그 다음에 체내 삼투압. 이 삼투압은 다른 표현으로 수분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체내 수분량. 그렇지? 몸의 짠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지? 자, 그랬을 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항상성입니다. 자,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량작용. 그리고 또 하나는 피드백. 그랬을 때 피드백은 다시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게 있다 그랬었죠. 그지? 그러니까 기량작용은 촉진을 하는 것과 억제를 하는 것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피드백은 보통 일반적으로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음성 피드백은 결과를 어떻게 하려고? 결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만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될 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촉진시켜주는 거. 그래서 양성 피드백은 종류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랬죠? 뭐? 그렇죠. 옥시토신. 야, 이건 절대 안 틀리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호르몬들에 대한 예만 좀 보면은 기량작용에서는 아까 우리 이자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의 관계가 있죠. 둘 다 혈당량과 관련 있는 호르몬들입니다. 사람이 식사를 해서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면 혈당량을 줄이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할 거고요. 반대로 사람이 운동 같은 것들에서 혈당량이 낮춰지게 되면은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서 혈당량을 높여주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피드백에서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는 티록신으로 봅시다. 티록신.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체온이 어떻게 돼? 상승하지. 근데 체온을 떨어뜨려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호르몬이 없죠. 그러니까 티록신의 분비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너무 떨어지면 다시 티록신이 분비가 되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또 다른 예로 예를 들어 ADH 같은 거, 항인효 호르몬 같은 거. 우리가 자기 전에 수박을 많이 먹었어요. 그죠? 자기 전에 수박 많이 먹으면은 몸에 수분이 많아지겠죠. 몸에 물이 많아지면은 몸이 싱거워지지. 삼투압이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수분량이 증가하면 삼투압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다시 삼투압을 높이기 위해서 물을 밖으로 내보낼 거예요. 소변을 쫙쫙 볼 겁니다. 그런데 너무 운동 같은 걸 많이 해서 땀 많이 흘리고 그럽니다. 그럼 몸의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면서 몸이 짜지기 시작하겠죠.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그럼 삼투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그제 최대한 물을 몸 안에 저장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일단 신호는 목마르니까 물 먹으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은 일단 방광에서 그제 아니면 신장 콩팥에서 오줌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료에서 물을 재흡수하는 양을 늘릴 겁니다. 그때 분비되는 게 이제 ADH 같은 거, 그죠? 항인효 호르몬 같은 것들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항상성 조절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바로 첫 번째로 체온 조절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체온 조절의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이고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 것. 그지? 일단 호르몬부터 먼저 좀 볼까요? 오케이? 자, 호르몬부터 보면은 자,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걸 가장 먼저 감지하는 부분이 어디야? 간내의 시상하부겠죠?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릴 겁니다. 어디로? 뇌하수체로. 그죠? 야, 체온 떨어졌는데? 체온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리면은 뇌하수체가 어디로 다시 명령을 내리죠? 갑상샘으로 다시 명령을 내리죠. 그죠? 그럼 갑상샘으로 명령을 내리면은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의 분비량을 어떻게 합니까? 증가시키겠죠. 그죠? 그러면서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은 다시 체온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야, 체온이 떨어졌으니까 체온을 좀 끌어올려라 라고 명령을 내릴 거거든요. 그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르몬 작용을 하죠. 그때 여기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뭐? T, R, H. 맞죠? 이때 이 TRH라고 하는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뇌하수체가 그런 자극을 받게 되면은
갑상샘에게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해당하는 TSH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너무 올라가. 어떻게 할까? 다시 뇌하수체가 명령을 내리겠죠. 야, 뇌하수체한다. 시상하부가 판단을 하겠죠. 야, 체온이 너무 올라갔는데? 떨어뜨려야지. 그럼 어디로 명령 내려? 뇌하수체. 그죠? 뇌하수체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뇌하수체는 다시 어디로? 갑상샘으로. 에? 왜 이거밖에 안 돼? 자, 갑상샘으로 자극을 주면은 갑상샘에서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티록신의 분비량을 어떻게 한다고? 감소를 시키겠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로 명령 내리던 T, R, H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그리고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명령 내리던 TSH도 역시 감소하게 된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호르몬의 작용, 결과적으로는 티록신의 분비량 때문에 지금 현재 체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피드백 작용이다. 그죠? 그것도 음성 피드백 작용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작용들이 있죠. 자, 간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뇌하수체에서 명령을 내릴 겁니다. 저온 자극이 주어졌어요. 체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체온이 떨어졌을 때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지금 현재 TRH의 명령을 받아서 TSH 분비하면은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시상하부에서 부신 속질로 바로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될 거예요. 사람을 막 흥분시키는 거죠. 그지? 사람을 막 흥분시키니까 자연스럽게 혈당량이 높아지면서 사람의 체온을 높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호르몬 작용이고요. 그죠? 호르몬 작용이고 신경계도 작용을 할 겁니다. 신경계가 작용할 때 사람의 체온을 높여줄 거예요. 사람의 체온을 높여줄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죠?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잇모근이 수축합니다. 그죠? 잇모근이 수축한다. 잇모근이 털을 붙잡고 있는 근육이잖아요. 이때 피부 근처에서 털을 붙잡고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털이 빳빳하게 서버리죠. 그지? 털이 빳빳하게 쓰면서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 밑을 흐르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그 이유가 혈액을 통해 바깥쪽으로 발산되는 열조차도 줄이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 발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데 또한 역할을 줄 수가 있고요. 근육을 수축하고 떨림 증세를 일으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온을 높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체온이 상승하면은 그런 과정들 다 안 일어나죠. 다 안 일어나면서 다시 체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는 거.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체온 조절에 관련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뒷장 넘어가면은 더울 때의 체온 조절인데, 당연히 더울 때 체온 조절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지? 체온을 올릴 때 교감신경계가 작용했다면은 반대로 체온을 떨어뜨릴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작용을 합니다. 부교감신경계가 작용한다는 얘기는 물질 대사를 억제시키는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안정적으로 바꿔서 혈액에 피를 많이 공급을 해버리는 거죠.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래서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최대한 열을 빨리빨리 발산시키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체온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호르몬 작용은 무슨 과정? 피드백 작용. 그지? 그리고 신경계가 하는 작용은 무슨 작용? 신경계는 기량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맞지? 체온을 올릴 때는 무슨 신경계가? 교감신경계가. 체온을 떨어뜨릴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작용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밑에 있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 보도록 합시다.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습니다. 자, 시당하부에서 TRH를 분비했어요. 그럼 내분비샘 기억으로 갑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돼? 뇌하수체로 가야겠지. 그럼 뇌하수체에서는 다시 TSH를 통해서 갑상샘에 명령을 내리게 될 거고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맞죠?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그만큼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재료에 해당하는 그제 포도당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설명을 옳은 거 보죠. 기억. 내분비샘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자, 당연히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없어졌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는 내분비샘 자극 호르몬들이 나오는 뇌하수체 전엽이죠.
후엽에서는 뭐 나온다고요? 후엽에서는 ADH랑 그 다음에 옥시토신 그거 분비되죠. 나머지는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갑상샘은 TSH의 표적기관이다. 그럼요. 얘 뭘 노리고 가? 오로지 얘만 노리고 가는 거지. 갑상샘만 노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아이오딘이 결핍되면은 TSH의 분비는 결핍 전부 다 감소한다 그랬는데 자 아이오딘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의 성분 물질입니다. 아이오딘이 있어야지 티록신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티록신이 결핍됐어. 뭐가 없다는 이야기야? 뭐가? 티록신이 안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러면 티록신이 아이오딘이 결핍되면은 TSH의 분비는 결핍 전부 다 감소한다? 봐봐. 티록신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몸에서 티록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온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 시당하부에서 난리 난다고요. 야, 이 체온 올려야 되는데 체온이 안 올라가네? 티록신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지. TRH 양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뇌하수체에도 TSH 양을 계속 증가를 시켜요. 그러면서 갑상샘을 계속 자극을 하는데 아유 갑상샘은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아이오딘이 없는데. 그렇지 않니? 아이오딘이 없어가지고 티록신을 못 만들고 있는데 계속 자극만 오는 거야. 와가지고 뇌하수체가 계속 갑상샘 발로 가서 차는 거지. 일어나고. 갑상샘은 어떻게? 그냥 부풀어 오르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갑상샘 비대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에 걸리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티록신이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질병입니다. 결핍증이죠. 갑상샘 비대증. 이렇게 커진다고. 근데 목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목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목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그러니까 갑상샘 한진증, 갑상샘 뭐 결핍증 뭐 이렇게 막 표현하는데 하여튼간 저 티록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특히나 이제 아이오딘이 결핍되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갑상샘 비대증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르몬은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죠. 티록신도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아이오딘을 조금만 섭취하면 돼. 아이오딘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미역이나 김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뭐 맨날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때 한 번씩 김 먹고 미역 먹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저런 질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그런 해조류 같은 것들을 먹기 좀 힘든 사람들. 해조류 먹기 힘든 사람. 그럼 어디겠니? 아프리카 내륙?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사람들? 왜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조류를 좀 먹기 힘들어서 그런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오면 가장 많이 구입해가는 제품 중에 세 번째가 그거던데 김. 일본에서는 김이 되게 비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김의 품질도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 아니 그래? 그래서 김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난 다음에 특히나 아이오딘을 많이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의 매출량이 훨씬 더 증가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TSH의 분비는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페이지 145쪽의 혈당량 조절 보시면은요. 혈당량을 조절할 때 이제 호르몬부터 먼저 볼 겁니다. 호르몬을 볼 때 자, 혈당량 조절이에요. 자, 혈당량이 높은 것부터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혈당량이 높은 것부터 시작을 하죠. 오케이? 자, 그럼 혈당량이 높으면은 혈당량을 떨어뜨려 주겠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뭐가 분비돼? 뭐가 분비돼? 그렇죠.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하죠.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인슐린이 어디로 가죠? 표적기관이 어디지? 표적기관이 간이죠, 간. 그죠? 간에서 포도당을 뭐로 전환시킵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죠. 왜 이렇게 용어가 헷갈리니 얘들아? 그죠? 글루카곤이랑 글리코젠이랑 용어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지? 여기다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니까 뭐가? 혈당량이 떨어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 혈당량이 떨어져서 어느 평균 정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게 되면은 혈당량이 더 떨어져 버리겠죠.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네요.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자에 알파세포가 이자에 알파세포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럼 알파세포에서는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 글루카곤.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하겠죠. 역시 표적기관 어디야? 간이야, 간. 간에서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뭐로?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혈당량이 높아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둘 다 이자에서만 분비되는 거죠. 근데 이건 말고 또 있잖아. 그죠? 부신에서 뭐 나와? 부신에서 부신 거칠부터 할까? 부신 거칠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됩니다. 알겠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면은 혈당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꿨잖아. 얘네 지금 다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얘네들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것들을 강제로 뭐로 바꿔버려요?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혈당량을 높이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또 이 속질에서 뭐가 증가해? 에피네프린 증가하겠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의 양이 증가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형성되기 때문에 역시 간으로 가서 얘네들 각각 포도당을 형성을 하겠죠. 됐습니까? 다 저쪽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 작용을 할 것이고요. 이때 이자의 베타세포에 명령을 내리는 신경계가 무슨 신경계? 이자의 베타세포에게 명령을 내리는 신경계가 여기가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부교감 신경계. 그럼 반대로 여기 이자의 알파세포에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감 신경계. 오케이? 자, 이런 것들 세세하게 조금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여기 교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ACTH는 뭐야?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오케이?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만 잘 봐두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탐구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식사와 운동 후에 혈당량 조절 나와 있고요. 자, 포도당의 농도랑 인슐린의 농도, 글루카곤의 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도당의 농도랑 인슐린의 농도는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죠. 약간 인슐린이 늘어나는 시간이 조금 더 느립니다. 그 이유는 포도당이 증가하니까 그걸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글루카곤은 그와 반대되는 걸 나타내거든요. 반대되는 수치. 왜?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혈당량이 높아지니까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줄여주는 거지. 자꾸 학생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 분비되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학생들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에서 어느 정도 평균치에서 얘네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나오고 누가 하나가 안 나오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한 장 더 넘어가시면은요. 한 장 더 넘어가시면은 삼투압 조절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삼투압 조절은 간단하게 갑시다. 앞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ADH, 그죠?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고 삼투압을 조절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체내 수분량이 많아지면 그냥 물을 내보낼 거예요. 삼투압이 낮아졌으니까. 그러면은 뇌하수체 후엽에 ADH 분비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 몸의 수분량이 떨어졌습니다. 부족해요.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물을 채우기 위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의 분비량이 증가하죠. 그러면은 신장, 콩팥에서 원료, 오줌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체내의 수분을 채우게 되고요. ADH가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소변의 양은 많고 묽겠죠. 그죠? 하지만 ADH가 분비가 되면은 소변의 양은 줄어들고 진해지겠죠. 그 정도까지 봐두시면은 삼투압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13강 항상성 유지까지도 우리가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오늘 했었던 12강, 13강에 해당하는 2점짜리 문제랑 3점짜리 전부 다 풀어오시고 채점까지 완료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히 조금 어렵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따로 질문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